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메디인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상 속 생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른 귀가,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으로 의도치 않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감염 위험은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발생률은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주로 어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올바른 사고 대처법은 무엇일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서 주로 집안에서 지내는 집콕 쪽이 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이 집안이 의외의 사고의 사각지대인 셈이죠. 자, 가정 내에서 생기는 안전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소비자원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9년 소비자 위해 감시정보 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정보 총 7만 3,00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 안전사고는 2017년 3만 3,806건, 2018년 3만 8,141건, 2019년 4만 52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사고 가운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2017년 1만 6,687건, 2018년 1만 5,518건, 2019년 1만 5,838건으로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60세 이상이 매년 10% 이상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집안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주로 생길 수 있는 집안 안전사고에 대해서 짚어보고 갈게요.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집안에서? 먼저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를 들 수 있는데요. 네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장난감과 관련된 위해 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는 1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습니다. 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이나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서 발생하는 삼킴, 삽입 관련 사고가 53%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히거나 추락,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 35%, 제품 관련으로 인한 사고가 10%, 기타가 2% 정도였습니다. 네. 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사고, 뭐 긁히거나 찢기는 외상도 있겠고 또 떨어져서 생긴 어떤 타박상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식사고. 아무래도 아이들은 입을 통해서 사물을 좀 탐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삼키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다가는 기도가 폐쇄돼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나 4세 이하의 유아들에게 질식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영아는 목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사고 위험이 있으며 4세 이하의 그런 유아의 경우 기도가 좁고 손에 닿는 것을 무조건 입으로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질식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질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으로는 40%, 장난감 등의 비음식성 물질이 60%로 이물질 흡입에 의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연령별로는 5에서 14세 미만의 경우 음식에 의한 질식, 5세 미만의 경우 장난감 등과 동전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이 많았습니다. 네. 그 어린이들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 눈높이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아이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질식사고 같은 경우는 재빠른 응급처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에 따른 응급처치법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돌 이전의 아이라면 기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혹은 가래 끓는 소리를 하거나 울 때 쇳소리가 난다고 하면 기도 폐쇄를 의심할 수 있고요. 이때는 바로 119에 빨리 신고를 하고 영아 하임리히법을 이용해서 아이의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영아 하임리법 성인에게 하는 것과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영아 하임리히법은 고개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등 부분을 처치자의 손목 부분을 이용해서 5회 정도 두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바로 얼굴을 이제 위를 보게 뒤집어서 양쪽 젖꼭지 부분이 만나는 그 선 아래쪽 부분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5회 정도 눌러줍니다. 이 행동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시행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돌 이후의 아이라면 처치자의 한쪽 무릎을 세워 허벅지에 엎드리게 한 후 명치를 압박해 등의 가운데를 두드립니다. 이때 아이가 의식을 잃게 될 경우에는 바로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삼킨 물질이 세제나 약품 등 화학 물질이라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요. 독극물이 소량 넘어갈 수 있으니 아이를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병원까지 옮겨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집안에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연령별 대처법 꼭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좀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장난감 사고를 좀 예방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죠. 구매할 때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나 신체 발달 정도를 고려해서 주의 깊게 장난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놀이를 할 때는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손상되거나 위험한 장난감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외에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작은 부품을 포함한 완구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요. 부풀리지 않은 풍선이나 터진 풍선 조각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8세 미만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충격 완화 제품을 설치해 주시고요. 대형 완구에서 자녀를 혼자 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단순히 다치거나 뭐 물건을 삼키거나의 수준이 아니라 전기 안전사고 이게 발생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전기 안전사고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전사고 중 하나는 물에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잡고 콘센트에 접촉하거나 네. 젖은 몸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 닿아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목욕할 때 전기 장난감, 자동차나 욕실에 있는 드라이기를 만지면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콘센트가 연결된 전원 코드나 건전지를 입안에 넣어 감전되는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쑥 집어넣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있고요. 유년기에는 전류가 흐르는 전깃줄을 가위로 자르거나 전기 절연이 잘 안 되는 전깃줄을 잘못 만져서 감전되는 사고도 흔히 겪습니다. 네. 또 한 개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꽂아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콘센트가 과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고 주변에 종이나 전등같이 이런 물건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재차 감전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을 이제 심하게 움직이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의식을 잃었다면 물이나 다른 음식, 약 같은 것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또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볼 텐데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아이들의 화상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 화상사고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화상의 종류는 열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 등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열화상이 가장 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밥을 먹다가 국물에 데이거나 엄마가 아이를 안은 채 커피를 마시다가 쏟는 경우, 분유나 커피를 타려고 끓여놓은 커피포트를 만지다가 네.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증기에 손을 댄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화상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좀 큰 아이들도 라면을 끓이다가 사발면 국물에 화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화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 응급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시죠.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상처 부위를 문지르거나 약을 바르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흐르는 물로 10분 정도 식혀주는 게 순서입니다. 네네. 또 얼음은 피부 재생에 필요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화상 부위를 식혔다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를 감싼 뒤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이때 압박이 강하게 가도록 조이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아이가 다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응급조치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이들의 부상을 좀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는 노인들의 집안에서 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인들도 아이들만큼이나 집안에서 안전사고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지난해 발생한 가정 내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2%로 10세 미만 아동에 이어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네. 노인 안전사고의 약 절반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였으며 주로 침실이나 방, 화장실, 욕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근육과 관절도 많이 움츠러든 상태라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 5명 중 2명은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네.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 노인은 가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가벼운 사고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젊은 층에 비해 회복이 어렵고 재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에는 낙상 사고 발생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평소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뼈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과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집안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도 안심은 금물이죠. 저희같이 비교적 좀 젊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집안 안전사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근감소증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근육량이 줄어들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야외 활동을 하거나 예전과 동일한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나 관절의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움직임도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근감소증은 사실은 노화와 관련된 그런 증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도 간과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60세 이상은 약 30%, 80세 이상은 약 50%의 근육 손실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상 범위를 넘어 근육의 양과 질이 감소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노화가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신체 활동의 감소나 영양, 흡수 장애 등도 근육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근육의 감소는 건강한 성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30대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근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밖에 우리가 좀 꼭 알아둬야 할 실내 안전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실내 온열 질환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집은 그늘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그 온열 질환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은 공기가 잘 식지 않고 습도도 높아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열 질환이 2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장소가 실내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실내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건강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평소 실내 온도는 약 26도, 습도는 약 5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려면 에어컨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선풍기를 이용해 공기가 순환되게 해야 하는데 그 선풍기 방향은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런 시원한 공기가 섞여서 전체적인 실내 온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놓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시기 시작해 온도를 조금씩 내려 적당히 시원하다고 느끼는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이런 안전수칙들 잘 지키셔서 미리미리 안전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인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